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얘기입니다. 국선 변호인을 모집했는데 딱 한 명 손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한 지 오늘이 일주일째지만 변호인 선임은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장부터 다녀올 텐데요. 이 법원은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서초동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김유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법원이 이제 새로운 변호인을 지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현재 지원자가 좀 있는 상황인가요? 네,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국선전담 변호인 3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을 사람이 있는지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무실과 각종 시설들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선 변호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주 내로 국선 변호인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상황에서 고민이 상당히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긴 합니다만 국선 변호인들이 이렇게까지 사건을 맡기 꺼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유는 다양합니다. 저희가 통화해본 국선 변호사들 일부는 방대한 기록과 불안정성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려면 최소한 한 달을 잡아야 하고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그 내용까지 정독하려면 석 달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협조적이어도 빠듯한 일정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변론이 힘들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국선 변호사는 변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재판을 맡더라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중간에 태도를 바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 국선 변호사는 하루아침에 재판을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태극기와 촛불 집회자들의 공격이 두렵다, 또 언론의 노출이 부담스럽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 다녀왔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마저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수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이현정 위원 그리고 허성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주제로도 짚어봤는데 딱 한 명이랍니다. 글쎄 말입니다. 제가 국선 변호인이라도 아마 맡기는 굉장히 꺼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맡으면 일단 좀 엄청난 분량의 사건 기록을 일단 읽어야 됩니다. 지금 뭐 10만 그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8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 재판 기록도 다 또 봐야 돼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피고인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지만 사실 변호인이라는 게 피고인 만나서 뭐 변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워낙 이 사건 자체가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으로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재판이긴 하겠지만 그럴 때 피고인이 만약에 면담을 거절한다면 이 사실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뭐 이게 한 건당 보통 한 40만 원이고 이렇게 좀 한 것들 한 12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좀 맡기 어려운 지금 어떤 상황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국선 변호인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계십니다. 거기 분들 중에서 딱 한 분만 이제 자신에서 하겠다라고 했지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실제로 법원에서는 굉장히 파격적 대우를 해주겠다라고까지 말한 것 같은데 지원자가 한 명인 거 보면 네. 아무래도 정치적이나 언론의 관심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국선 전담 변호사가 지방 법원마다 이제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 말고도 서울지방 중앙지법원에는 408명의 또 선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같으면 지정하면 바로 해요, 대부분. 지정해주면 그대로 법원에 지정한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하죠. 제 일정하고만 크게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사실은 독특한 경우, 특히 소송 어떤 기록도 문제지만 정치적 부분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도 뭐 사람인지라 혹시 이거 맡아가지고 욕을 뭐 먹든다든지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꺼려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파격적 조건이에요. 집기하고 다 줄 테니까 이것만 하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걸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또 맞는다. 한 명이 지원했는데 이 사람한테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또 만나줄까? 여러 가지 산 중에 산이기 때문에 계속 꺼리는 게 아닌가. 저라도 뭐 못하겠습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님도 지원을 안 하실 만약에 당시 그 상황이 네. 똑같다면 지원자 한 분에게 왜 지원하게 됐는지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아직은 물어볼 수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종우 실장님. 네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어찌됐건 본인이 뭐 법조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지원자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분위기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예. 뭐냐면 지금 국선 변호인들도 지금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재판 과정을 지켜봤을 때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형량을 줄이거나 뭐 일단 의미 있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를 어느 정도는 아무리 그 뭐 10만 쪽이 넘는 분량의 그걸 다 검토하지 않더라도 일단 굉장히 개괄적으로라도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 맞게 되더라도 최소한 어느 상황까지 되겠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는 사실 어떤 변호인도 사실 이건 어떻게 돌아오겠다 나한테 이것을 뭐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을 맡았다면 뭐 기록도 하고 하면서 그 생각을 했겠지만 예.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맡기에는 어느 누구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어쨌든 지원자는 한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네. 사실 변호인 없이 재판은 진행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어쩌다-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규모로 좀 달라질까요? 이게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 필요 변론 사건입니다. 지금 변호인이 없다 그러면 3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뭐 제가 대법원 규칙을 보니까 2명, 3명도 가능하거든요. 한 명한테 맡기기에는 10만 쪽 이상의 그 기록을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예. 조금 분담을 해서 한다면 한 명이 아닌 뭐 2명, 3명, 또 국선 변호비가 40만 원입니다. 근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5배까지 줄 수가 있어요. 40만 원인데 200만 원까지요. 200만 원 줘도 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2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러 명을 지금 선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국선 변호사 얘기가 왜 지원자 한 명 꾸준히 나왔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유영하 변호사도 포함해서요. 근데 허 교수님,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해서 편법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퇴를 하면 변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그 피고인을 접견할 수 있는 분은 변호인이거나 그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접견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미 이제 그 해촉이 됐지 않습니까? 변호인으로서.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데리고 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접견을 하면 안 되는데 아마도 이제 구치소 쪽에서 그동안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그 간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추가적인 접견을 뭐 허용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법에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특혜다, 편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구치소 측에서도 다음번부터는 그렇게 해줄 리가 없죠.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 신분이긴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접견만 허용이 되는 거죠. 일반 접견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가서 접견 신청서를 쓰고 뭐 이렇게 창이 가려진 사이에서 수화기를 들고 양쪽에서 우리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이제 잠깐 뭐 몇 분간 그래 면회를 하는 그런 걸 일반 접견이라 합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말씀처럼 이제 앞으로 구치소에서는 일반 접견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법이 만인에게 다 평등한데 진작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누리꾼들은 좀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서울 구치소 같은 경우는 각 구치소별로 좀 내규를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변호인이 이제 사임을 하더라도 일단 한 2번 정도는 이제 그냥 면회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번 이상은 사실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이거 일반 면회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아마 면회를 안 해보면 사실 안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가장 한 게 뭐냐면 변호인 접견시키는 게 그래도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방을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래도 또 대화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뭐 그 대화를 하지만 예. 박 전 대통령 지금 독방에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변호인하고 와서 이야기도 하고 뭐 하면서 조금의 스트레스도 풀고 또 바깥에 돌아가는 소식도 듣고 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안에서 정말 하루 종일 방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운동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운동 시간도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뭐 운동도 안 나가고 변호인 접견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지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치소 측에서 상당히 고민거릴 겁니다. 이게 너무나 오래 있다 보면 물론 그게 뭐 적성에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게 어떤 정신적인 건강도 해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변호인 접견을 이렇게 오래 안 하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대부분 이제 피의자, 피고인들은
변호인만 변호사가 오기만 기다려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걸 오게 되면 그 구치소 안에서도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특히 그 서울구치소의 여성 접견실은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좋고 거기는 이제 남성 접견실이 이제 칸막이 같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다 보이지만 여성 접견실은 좀 작기도 하고요. 막 그를 가정했을 때 박 전 대통령도 끝까지 저렇게 변호사를 안 만나고 그 독방에 계속 있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유리한 게 뭐 접견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유리한 거거든요. 재판 받으면서. 그래서 뭐 국선 변호인이 되든 또 사선이 되든 뭐 올해는 저렇게 계속 혼자 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변호인을 사퇴했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에게는 여전히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 변호사를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유영하 후보는 젊고 능력이 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의 그 신뢰하는 분이라는 말이 참 귀에 들어오는데 유영하 변호사와 접견을 하면서 어떤 종류의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자, 일단 저 시절에 이 유영하 당시에 이제 그 후보죠. 그 한 지역에 공천을 주고 후보를 이제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그 유세도 도와주고 했는데 당시에 이 정가에 있는 분한테 유영하 변호사는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도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런 어떤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변호사까지 된 어떤 상황에서 지금은 많이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를 잘 아는 분들이 하는 말이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거쳐서 이야기하잖아요. 걸면 걸리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뭘 하죠? 내가 먹고 싶은 걸 찾아봐요. 오늘 저녁 내가 뭐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보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보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스마트폰을 이용하잖아요.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즉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어떤 법리적인 변호사로서의 의뢰인과의 그러니까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세상과의 소통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했던 어떤 역할을 고스란히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유영하 변호사 부인이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발한다고 들리고 있고 예. 또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거나 또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거나 박 대통령이 알고 싶은 모든 정보들을 알려주고 또 그 박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되었다라고들 평가를 합니다. 예. 주말 사이에 가장 사실 뜨거운 이슈는 이건데 화면 같이 보시죠. 왜냐하면 이 인터넷 매체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탄핵 전에 단독 인터뷰를 했잖아요. 정규제 TV가 지난 1월에 저기서 저 매체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조만간 관련한 큰 뉴스 폭탄 선언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저렇게 SNS를 통해서 했는데. 저거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허 교수님은 어떻게 좀? 당연하죠. 저 매체가 그때 유일하게 단독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매체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는 뭔가 소통의 구조가 있을 것이다. 끈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저 매체가 저 보도를 하게 됐다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 주변하고 긴밀한 어떤 정보 교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법정에서 4분간 그렇게 낭독을 하고 재판을 거부했을 때 예. 그다음 수순이 과연 뭘까? 출정 거부일 거다. 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예. 출정 거부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뭘까? 그다음에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거나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단식 투쟁 같은 극한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 그 투쟁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의 처한 위치 또 자기가 부당하게 받고 있는 정치적 탄압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국내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단식 투쟁까지는 우리가 다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는 그럼 뭘 노리는 것인가?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떤 조건부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후에
어떤 좀 장기적으로는 가석방이라든지 뭐 병원이나 집을 주거에 일단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뭐 가석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노리고 갈 수가 있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가석방, 뭐 단식, 뭐 보석 말씀하셨는데 이현정 의원님은 네.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항상 이제 보면 그 예전에 정치 투쟁의 가장 그 유효한 수단으로 이제 많이 쓴 것들이 보면 단식입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23일간 정말 죽음을 건 단식을 했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방자치제 실시를 이제 촉구를 하면서 단식을 했었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사실 구속됐을 때 그때도 이제 단식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그 투쟁의 방법이란 그런 것이고, 또 하나 유의미한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80년도에 예.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뭘 했냐면 사실상 석방 비슷하게 하면서 정치적 망명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사실은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으로 망명을 갔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어떤 허락하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방조하에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단식이라든지 출정 거부라든지 이런 식의 투쟁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시중에 나온 이야기로는 이제 정책 망명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제가 볼 때 좀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망명은요?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인권이라든지 뭐 군사 정권이라든지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는 뭐 그런 식의 어떤 통용됐지만, 지금 사실은 MH 그룹이 자꾸 저렇게 이제 유엔 인권위 문제를 자꾸 이제 내걸고 있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거를 위한 하나의 뭔가 명분 쌓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혹시나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것도 계획하실 수도 있습니다. 옛날 걸 생각을 해서 만약에 유엔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빌미로 해서 뭐 망명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좀 저는 의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뭐 할 수 있는 큰 뉴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에서 뭐 단식을 한다든지 재판 거부를 한다든지 출정 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예, 이종걸 시장님 실제로 김진태 의원이 왜 재판치사라는 말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병보석, 조기석방, 목중 단식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열거를 해서 어느 것이 가장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는 정치적 망명은 사실은 불가능해 보여요. 정치적 망명은 김대중 대통령 예를 드셨지만,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어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망명이었는데, 당시에는 허정 권한대행, 즉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미국의 대통령과 사실은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명이라는 것은 현직 정부가 어느 정도 그것을 수용해서 이렇게 보내줘야지만 가능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박 대통령의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선고도 받지 않았는 상황에서 이 어떤 정치적인 혼란을 이유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망명을 뭐 이렇게 도모한다? 이건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단식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보석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요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하는 말이, 요즘 식사는 좀 하십니까? 하는 말들을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즉 그게 임박했다라는 뜻으로 서로 그렇게 정보 교환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해석도 있습니다. 쓸 때는 사실 어떤 변호인도 사실 이건 어떻게 돌아오겠다 나한테 이것을 뭐 저울질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을 맡았다면 뭐 기록도 하고 하면서 그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것을 맡기에는 어느 누구도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어쨌든 지원자는 한 분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변호인 없이 재판은 진행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이게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 변론 사건입니다. 지금 변호인이 없다 그러면 3년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뭐 제가 대법원 규칙을 보니까 2명, 3명도 가능하거든요. 한 명한테 맡기기에는 10만 쪽 이상의 그 기록을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분담을 해서 한다면 한 명이 아닌 뭐 2명, 3명, 또 국선 변호비가 40만 원입니다. 근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서 5배까지 줄 수가 있어요. 200만 원인데 200만 원까지요? 2천만 원 줘도 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2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여러 명을 지금 선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국선 변호사 얘기가 왜 지원자 한 명 꾸준히 나왔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도 포함해서요. 근데 허 교수님,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해서 편법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퇴를 하면 변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고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그 내용까지 정독하려면 석 달은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협조적이어도 빠듯한 일정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접견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변론이 힘들다는 겁니다. 또 다른 국선 변호사는 변호사가 사명감을 갖고 이 재판을 맡더라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중간에 태도를 바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하면 국선 변호사는 하루아침에 재판을 그만둬야 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태극기와 촛불 집회자들의 공격이 두렵다, 또 언론의 노출이 부담스럽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장 다녀왔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법원은 빠르면 이번 주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마저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수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이현정 위원 그리고 허성무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주제로도 짚어봤는데 딱 한 명이랍니다. 글쎄 말입니다. 제가 국선 변호인이라도 아마 맡기는 굉장히 꺼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선 변호인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맡으면 일단 좀 엄청난 분량의 지금 사건 기록을 일단 읽어야 됩니다. 지금 뭐 10만 그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8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 재판 기록도 다 또 봐야 돼요.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얘기입니다. 국선 변호인을 모집했는데 딱 한 명 손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심 발언을 한 지 오늘이 일주일째지만 변호인 선임은 감감무소식입니다. 현장부터 다녀올 텐데요. 이 법원은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갔는데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서초동 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김유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법원이 이제 새로운 변호인을 지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쁠 것 같은데 현재 지원자가 좀 있는 상황인가요? 네,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속된 국선전담 변호인 3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을 사람이 있는지 모집했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무실과 각종 시설들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선 변호인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주 내로 국선 변호인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상황에서 고민이 상당히 짙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긴 합니다만 국선 변호인들이 이렇게까지 사건을 맡기 꺼리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유는 다양합니다. 저희가 통화해본 국선 변호사들 일부는 방대한 기록과 불안정성 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10만 쪽이 넘는 기록을 검토하려면 최소한 한 달을 잡아야 욕을 먹든다든지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꺼려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파격적 조건이에요. 집기하고 다 줄 테니까 이것만 하라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걸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또 맞는다. 한 명이 지원했는데 이 사람한테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박 전 대통령이 또 만나줄까? 여러 가지 산 중에 산이기 때문에 계속 꺼리는 게 아닌가. 저라도 못하겠습니다. 예. 박주민 변호사님도 지원을 안 하실 만약에 당시 그 상황이 네. 똑같다면 지원자 한 분에게 왜 지원하게 됐는지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아직은 물어볼 수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종우 실장님. 네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네. 어찌됐건 본인이 법조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지원자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건 아닙니까? 분위기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예. 뭐냐면 지금 국선 변호인들도 지금 재판 과정을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재판 과정을 지켜봤을 때 과연 이것을 어느 정도 형량을 줄이거나 일단 의미 있는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를 어느 정도는 아무리 10만 쪽이 넘는 분량의 그걸 다 검토하지 않더라도 일단 굉장히 개괄적으로라도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 맡게 되더라도 최소한 어느 상황까지 되겠다라는 확신이 피고인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사실 변호인이라는 게 피고인 만나서 변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워낙 이 사건 자체가 역사적인 재판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으로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재판이긴 하겠지만 그럴 때 피고인이 만약에 면담을 거절한다면 이 사실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게 한 건당 보통 한 40만 원이고 이렇게 좀 한 것들은 한 12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좀 맡기 어려운 지금 어떤 상황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국선 변호인 전담하는 변호사들이 계십니다. 거기 분들 중에서 딱 한 분만 이제 자신에서 하겠다라고 했지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지원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실제로 법원에서는 굉장히 파격적 대우를 해주겠다라고까지 말한 것 같은데 지원자가 한 명인 거 보면 네.
아무래도 정치적이나 언론의 관심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일단은 국선 전담 변호사가 지방 부분마다 이제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국선 전담 변호사 말고도 서울지방 그 중앙지방법원에는 408명의 또 선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같으면 지정하면 바로 해요. 대부분. 지정해주면 그대로 법원에 지정한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하죠. 제 일정하고만 크게 문제가 없으면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사실은 독특한 경우, 특히 소송 어떤 기록도 문제지만 정치적 부분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도 뭐 사람인지라 혹시 이거 맡아가지고